간단하게 오늘 해주실 선생님들을 소개드리고 마이크를 저희 사회자 조병윤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크 콘서트는 그 사회를 맡아주시는 토크 콘서트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자이신 한 분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한글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 독일 유럽의 협의회장님이셨던 분,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선생님들의 궁금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자로 저희 한양대학교의 조병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릴 상지대학교의 장향실 교수님. 그리고 선문대학교의 진대연 교수님. 그리고 지금 독일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전 협의회장님이셨던 이하늘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조병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강연은 많이 했는데 또 사회를 보는 거는 또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오락부장 같은 거 많이 해갖고 사회 많이 봤는데 저희 그 학회의 회장님 신윤경 교수님께서 저의 또 오랜 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송도에 좀 와서 사회를 봐달라. 아니 제가 왜 사회를 바로 거길 가요? 그랬는데 송도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 그 전 세계에서 한인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들 여기 한 곳에 모이셔서 좋은 시간 갖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뜻깊은 시간일 것 같아서 제가 흔쾌히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고 나니까 굉장히 잘 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 네 맞아요. 우리 그 선생님들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박수도 잘 쳐주시고, 우리 이하늘 교장 선생님이 박수 많이 쳐주셨는데 저희 셋도 좀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뭐 그런 이제 교육의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나름 열심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행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토크쇼라는 게 사실은 이제 토크잖아요. 서로 얘기를 좀 주고받고 대화하고 이제 이러면 좋은데 워낙에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시간도 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 한 9분 정도 도움을 받아서 질문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질문 조금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좀 들어보고 또 청중에서도 또 더 궁금한 것 있으면 추가적인 질문 받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좀 갖도록 최대한 좀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 패널 분들을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각자 자기소개 15초씩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지대 장향실 교수님. 아니, 저는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면접 들어가면 1분 내로 소개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15초. 꼭 들어와서 상지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향실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산문대학교 글로벌 한국어 교육학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글학교에 그 간접적이지만 일단 관여하기 시작한 건 1998년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도 방학 때마다 뭐 한 달 정도씩 내돈내산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저기 스페인, 프랑스 그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음에는 또 선생님들하고 연이 닿는 곳으로 또 언제든지 어디든지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비스바덴 한글학교 교장이고요. 한글학교 교사 24년 차, 교장 14년 차, 그리고 독일 협의회장 5년, 유럽 협의회장 4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이 토크쇼 진행하느라고 한 번 정도, 저는 이제 한 번 정도 모였고, 교수님 여기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번 모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회의를 같이 했죠. 그때는 굉장히 딱딱하게 말씀하시던데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재밌게.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여기가 워낙에 지금 화기애애다 보니까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서 좀 재밌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을 조금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그 오신 지역하고 그다음에 성함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김지혜 선생님 오셨는데 계신가요? 계세요? 어디? 잠깐 일어나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허민정 선생님 오셨는데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홍콩에서 전지현 선생님 오셨어요. 전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 손정임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정미란 선생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요즘 서울 날씨가 캄보디아 날씨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의 유명임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브라질에서 김성민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미전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이고, 우리 저기 이미전 교장 선생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는데 제가 인천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감님하고 거기 이제 그 장학사분들하고 샌프란시스코에 방문을 했었어요. 한 일주일 전에. 그리고 방문 일정 중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한인학교 협의회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전 교장 선생님 찾아뵙고 거기서 지내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 김민지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민지 선생님 맞죠? 되게 아닌 것처럼 일어나셔가지고 맞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는 조금 했고 이제 제가 잠깐 한 가지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좀 부탁 말씀하셔갖고 오늘 자료집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조그마 작은 초록색 소책자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인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송도가 이제 인천교육청 관할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읽고 쓰고 움직이고 뭐 이런 활동들을 정책적으로 좀 북돋아주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례집을 간단하게 묶은 거라고 합니다. 혹시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뭘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조금 아이디어가 조금 뭐 필요하거나 이럴 때 한번 훑어보시면 또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미국에서 15년을 살았어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살았고 박사과정 공부했고 교수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도 키우고, 그러니까 제 아이도 한글 학교를 다녔고 저도 박사과정 학생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글 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모임이 저한테도 이제 굉장히 좀 뜻깊은데 우리 이제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9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해외 현지에서 교육할 때 당장 부딪히는 근데 마음은 있는데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질문들을 많이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질문들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교육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이 뭐냐 그러면은 뭐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그 아이들이 한국어 능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생이 없으면 사실 교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학교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학교에 이제 학생 관련해서 좀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우리 독일에서 김지혜 선생님 계신가요? 김지혜 선생님. 김지혜 선생님이 질문을 좀 이제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직접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김지혜 선생님. 마이크가 없으면 제 마이크를 쓰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부 한국학교에서 고등부를 맡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학교나 한글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주말학교이고 또 사실은 한국학교는 주말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또는 금요일 오후에 한 번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평일에는 현지 학교를 다녀야 하고 또 토요일에는 한국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이제 약간 강요도 있고 이제 부모님의 뜻에 또 부모님 영향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근데 특히 15살 이후 청소년기를 아이들이 이제 맞이하면서 스스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게 크죠, 아무래도. 근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한국 학교는 특별하게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본인들이 가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그 아이들을 청소년기 아이들을 그 한국 학교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또 우리 또 교장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히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약간 좀 한국 학교를 잘 다니게 하기 위한 그 동기부여 학습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 자율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는 좀 그 수업 교수 방법이라든지 수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을 어떻게 좀 학교에 즐겁게 올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학생들이 한글 학교에 다니고 또 한국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동기를 좀 부여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늘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이 고민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서도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오기 싫어해. 재미가 없어. 저희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이 주도성이나 동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키워드인데 교육 현안 이슈에서 현재 해외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의무적인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학교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건 사실 가장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저희 세 분 패널 선생님들 중에 이 질문을 조금 답해 주실 우리 교장 선생님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일단 한글 학교가 재밌어야겠죠. 재밌어야 오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전 세계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나 말고 고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힘들게 한글 학교 오는 거 아니고 나 같은 친구들이 옆 주변에 있네? 이렇게 하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희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협의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캠프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 또 유럽에서 주도한 청소년 캠프가 있고 지금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여기 지금 한국 와가지고 지금 모국 방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도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자기들끼리 뭐 카카오톡방, 뭐 워챗방, 무슨 방을 만들어서 막 말을 하다 보면 거기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눈팅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말도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캠프라든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박수 좀 쳐주십시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은 학교가 아닌 곳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학교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함께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이 성장할 때 이 배움이라는 게 단지 어떤 인지 능력, 언어 능력 이런 거를 혼자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서로 친구들도 만나고 비슷한 주변의 어른들도 만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 네트워킹 그러니까 사회적 집단에 잘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끈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게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은 조금 시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캠프를 독일에서도 오래 했고 유럽에서도 했고 저희 한글학교에서도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 이 소극적인 학생들의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절대 한마디도 안 하던 아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고 자기 의사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일할 게 많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용기를 내서 학생들에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학생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글학교의 청소년들이 모두 졸업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중간적인 기회가 없다면 학생들이 지루해지고 하기 싫어하고 아, 나 현지 학교 공부도 힘든데 뭐 이것까지 해야 돼?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나이에 배워야 되고 그 나이에 만나야 되고 그 나이에 소통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결과가 분명히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혼자 계시면 약간 쭈뼛쭈뼛 하잖아요. 여기 지금 모여 계시니까 에너지가 넘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 있으면은 힘이 넘치고 배움의 기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질문들을 또 소화해야 되니까 또 조금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데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 학교 올 때 한국에 대한 이해나 또 언어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서 거기서 생기는 또 이제 질문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국에서 허민정 선생님, 네 선생님 흥미로운 질문 해주셨는데 질문 한번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중국 선전한글학교 허민정입니다. 저는 현재 중등부를 맡고 있으며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청소년 캠프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네, 점점 그 다문화 그리고 교포 과정 학생들이 늘어나면서요. 아이들이 한국어 학습 능력하고 속도가 제각기 달라서요. 현장에서 사실 지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배 선생님들을 뵈면은 꼭 하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수준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그런 좀 효과적인 수업 전략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질문 드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질문은 학생들의 이제 발달 수준이나 그다음에 학습 수준 같은 것들이 다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해외에서도 이제 다문화라는 말을 쓰네요. 근데 우리도 뭐 쓰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뭐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언어 노출 경험들이 전부 다 다른 거죠.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가정 환경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수준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가르칠 때 조금 아이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 약속된 것처럼 약속했나요 저희? 아 예. 일단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명확한 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혹시나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당장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만 해도 지금 이 자료에는 46개국 230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지금 같은 한글학교 교사 또는 그리고 교장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역별 또 아니면 뭐 수준별이라고 그렇지만 좀 단위 그 구성별 뭐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있죠. 여기서도 굉장히 또 다양한 요구가 있고 예를 들면 뭐 CIS 지역 그다음에 뭐 서유럽 지역 또 그다음에 북미 지역 또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 중국 뭐 일본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이 한글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뭐 반 배치할 때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뭐 야 이거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같은 연령,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이 그대로 올라가니까 실력 차이만 고려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거기에 따른 분반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령 차이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학년 학급 또는 뭐 무전공 학급 뭐 이런 운영 방식을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딱 제시할 수 있는 그 키워드는 몇 개 없어요. 일단 당장 뭐 수준별로 그룹을 나눠서 수업을 해라. 그 다음에 또 자료도 이 수준에 또 연령에 맞게 좀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라. 그리고 또 피드백 뭐 그리고 개별화 뭐 이런 것들도 학습자의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좀 나눠서 해라 이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선생님들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자료도 몇 배가 또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기본이죠.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키워드들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혹시 그 북가주 협의회에서 오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예,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저기 그 한국 역사문화 표준교육과정 많이 활용하세요? 네, 저도 국내 입장에서 이제 그걸 들여다 보는데 초급, 중급, 고급의 주제가 거의 같아요. 일치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선형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 그 교육 과정을 짜실 때에도 현장 경험하고 이론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고민을 하셔서 작업을 하신 거고 딱 얇아요 그 교육 과정만 보면. 그런데도 거기서 초급, 중급, 고급에 따라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이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야겠죠. 같은 주제로.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서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 또 어디까지 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접근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선생님들 이제 그 지역별로 또는 작게 보면 학교별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나 교수 요목은 좀 갖고 계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제 똑같이 뭐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뭐 나선형 심화라고 해도 또 왔다가 안 오는 애들 또 그다음에 또 한참 쉬었다가 오는 애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 많은 그 뭐랄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이들이 막 언어적으로 막 그냥 엄청나게 빨리 크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계속 관심 갖게 이렇게 유지하게 하시되 이제 거기서도 좀 큰 틀에서는 이제 같은 주제라든지 아니면 뭐 언어 뭐 듣기만 하기 이렇게 쓰기 쪽으로 가도 처음에 안녕하세요로만 인사할 수도 있지만 또 식사하셨어요로도 인사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길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은 주제 또는 같은 기능을 잡더라도 좀 복수로 플랜 A, B, C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접근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또 교재 문제, 교사의 문제는 또 이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 정도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 교수님의 메시지는 기대하지 마라. 이게 이제 기대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 전부 다 한국말을 그래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그냥 가르치는 애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왜 애들이 이걸 못하지? 왜 못 따라하지? 왜 이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서 있는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한국어 능력, 내가 가진 한국인의 어떤 자산, 문화적 자산, 지식
이 관점에서 아이를 보기보다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어느 쪽으로 노출이 돼 있고 한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이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우리 진교 선생님 말씀이 뭐 교과서나 교육 과정에 이렇게 정해진 대로 뭔가를 쭉쭉쭉쭉 진도 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잘 따라오기도 힘들고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찌했든 간에 가르치는 그 내용과 방법 안에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급적 많이 이야기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그렇죠? 하나라도 더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그런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준별 학습, 수준별 교육 이런 거는 제가 이게 우리 교육도 그래요. 한국도 우리도 아이들에게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해갖고 학력 격차를 어떻게 좁혀줄 것인가. 사실 좁혀주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력 격차를 좁힌다라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건 뭐냐면 학력 격차를 완화시켜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벌어질 거를 7, 8 정도로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완화시켜주는 건 가능하거든요.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수준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들을 좁혀갖고 잘하는 애들을 빨리 따라 붙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사람이 자기의 속도로 성장을 하잖아요. 몸이 자기 속도로 크는 것처럼 아이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도 자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맞춰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좀 잘 알아야 되고 수업 준비도 또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여건들도 있는데 좀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에 질문들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 그다음 이제 뭐 관련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한국어 하면은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한국어 말 회화, 대화 이런 것들인데 관련해서 또 홍콩에서 우리 전지연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콩 한국토요학교 유치부에서 근무하는 전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콩은 토요학교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나 중고등학생, 현지인들이 한국어에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한국어 발음을 가르칠 때 어떻게 수준별로 나눠야 하는지 또 어떻게 연령별로 나눠야 하는지 저희가 많은 교수법을 알고 있지만 좀 더 쌈박한 그런 교수법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쌈박한 걸로 준비하세요. 쌈박한 걸로. 자 교수님 좀.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성함이 오늘 발음에 딱 맞게 이렇게 그런 분이 이렇게 선택되셨네요. 아니야 질문을 해주셨네요. 사실 흐가 우리 한국어에서 모음사의 약화가 돼서 지금 전지현이냐 전지연이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발음의 영역이죠. 예, 쌈박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글학교 학습자들은 학습자층이 너무나 다양해서 사실은 발음의 오류나 이런 양상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심지어 미국만 하더라도 제가 재작년에 미국 낙스 그 국어원에서 워크숍 지원하는 거 있죠. 예, 거기서 발음 쪽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설문을 받았는데 어쩜 그렇게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오류 양상을 말씀을 하시는지 예,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래도 뭐 쌈박하게 뭐 신박한 건지 쌈박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이제 키워드는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두 가지입니다. 키워드가 두 가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연령별 학습이고 또 하나는 그 모국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연령별을 들은 이유는 선생님 유치부라고 하셨는데 유치부, 유아나 청소년 10대 이전의 학습법과 10대 이후의 교수법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모국어 기반이라고 한 이유는 모국어의 그 사실 많이 발음 교육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모국어가 필터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습자의 발음 양상이 모국어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령별에 따라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아 죄송해요 목이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요. 그
한글 학교의 경우는 유아학습자나 청소년 학습자가 굉장히 많죠. 예, 요즘은 성인 학습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이제 유아학습자 같은 경우는 사실 10대 초반이 보통 10대 초반에 그 어떤 언어가 들어와서 모국어로 이게 딱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그 모국어처럼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10대 초반 이전에는 사실 듣고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해요. 좋은 발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낙스 그 강의할 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설문을 들어보니까 뭐 직접 막 뭐 다 일일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학습에 대해서 흥미를 더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한글 교육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데 또는 핑크퐁 같은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꾸 노출시켜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대 후반 이후에는 이미 이제 모국어가 정착이 되어버려서 그 이후에 성인 학습자까지는 사실 발음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발음 교육을 할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모국어가 이제 필터로 작용한댔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2000년입니다. 되게 오래전 일이지만 저는 그때는 이제 한국어 교육을 아주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전공을 하기 때문에 가서 발음을 이제 초급 학습자들한테 하는데 제가 학습자들한테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 자, 차 그랬더니 차, 차, 차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천천히 따라하라고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 자, 차 그랬더니 차, 차, 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지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따라하기였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설문 받아보면 그 따라하기를 주로 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따라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지 자체가 모국어가 필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자의 오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이렇게 발음을 해도 집만 뭐 이렇게 할 때 집을 발음할 때도 중국이나 이런 데 학습자 받침이 없는 언어권에서는 지로 듣죠. 예, 그리고 또 받침이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권 같은 경우 우리가 듣기에 컵 같은 것도 컵에서 이렇게 받침에서 파열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침에 파열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받침에 올 때는 초성에 올 때는 파열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프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오류가 나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살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한국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발음의 특성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걸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발음 교육 계속 협의해서 연수 받고 하시는데 거기 이게 뭐 어떤 그러니까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하고 프 같은 거 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가 왜 그런지 한국어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깊게 파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나 우 같은 거 가르칠 때도 똑같이 원순성인데 이게 개구도 차이잖아요. 그래서 오 할 때 이게 턱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가르친다는데 왜 그것이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어디서 알아야 될까? 가 문제죠. 예, 여러분들 뭐 교재도 많이 나와 있고요. 지역 협의회 연수할 때도 조금 궁금하시면 그런 분들 질문하시고 또 요즘 사이트가 스터디 코리안에도 자료도 굉장히 많고 또 국립국어원 교수학습센터에 가시면 한국어 교수 부분에 발음 교육이 있어요. 또 세종학당 재단에 누리세종학당에 들어가면 교사를 위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 교수님께서 직접 손수 턱을 쳐주시면서 이 발음이 이 외국어를 배울 때 뭐 이제 한국어니까 외국어 아닌데 이렇게 쓸 수 있어. 어쨌든 아이들한테 그게 외국말처럼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를 배울 때 발음이라는 게 약간 딜레마예요. 뭐냐면은 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그 언어 수행되는 거에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하면 이 움츠러들어요. 학습자가 발음을 잘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잘 시키죠. 근데 발음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어를 못하느냐 또 이렇게 지레 판단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음 이외에도 언어를 배운다고 했을 땐 중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발음은 좋은데 문장을 구사 못한다 이러면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하고 좀 워낙에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이래갖고 제가 이 발음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긴 있어요. 이제 제가 운전면허증 미국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DMV가죠. 운전면허증 따러 미국은 운전면허증이 그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학 때 가갖고 서류를 다 복사를 해갖고 이제 가져갔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그 서류 접수를 하려고. 근데 자꾸 이분이 거기 이제 계신 분이 자꾸 regional document라고 자꾸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give me regional document.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regional document. regional document가 뭔가. 그래서 regional이라는 게 지역의 문서? 잠깐만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지역 문서 나 이 동네 문서가 없는데. 그래서 계속 그게 뭐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뚝뚝 하시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계속 regional document.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소위 빠꾸를 먹어서 집에 갔습니다. 울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original document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original document 그러니까 앞에 강세가 뒤에 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는 그 오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뇌에서 그러니까 소리를 받아들이는 건 귀지만 음성을 처리하는 건 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그런 방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각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어의 강세 같은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발음 교육이 잘 되고 나면 학습자가 조금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좀 잘 가르쳐야 되지만 또 그걸로 너무 아이들을 푸시하면 또 금방 나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발음 교육이 굉장히 좋은 뭐 일종의 방법이랄까요? 는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한국어로 된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정확하게 많이 읽어주면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계속 듣고 그 머릿속에서 따라하게 되거든요. 이너 스피치라고 해서 안에서 따라하고 그런 걸 바깥으로 소리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외국어 학습자라서 고통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해외 사시면서 아이고 그냥 성토대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자, 질문을 우리가 진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너무 중요한 문제고 이건 불가항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이제 학생에 관련된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학교의 지속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한글 학교의 한인 학교의 지속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우리 일본에서 오신 손정임 선생님께서 매우 좀 뭐라 그럴까 아주 거시적이면서도 중요하면서도 또 현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좀 질문해 주셨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서 온 한국학원에서 온 손정임입니다. 저도 일본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한국에 산 날보다 일본에 산 날이 훨씬 더 길어요. 사실 올 때마다 너무 놀랐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저도 남편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한국어를 꼭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에서 가르치지? 애들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공부하자면 뭐 화부터 내고 도망가고 이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 가서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관계성이 많고 교포들이 굉장히 아주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숨어 있는 교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가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이 사실은 나도 아빠가 교포셔 라든가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사실 교포인데 이제 좀 큰 도시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때 처음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이제 그렇게 숨어 있는 교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사실은 이제 일본은 굉장히 발전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아날로그한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도시라든가 아니면 주지연으로 오실 분들의 자제분들이나 이런 네트워크 있으시니까 잘 아시지만 그 외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거 한국어 어디서 가르쳐야 되지 뭐 그렇다고 또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것도 그 지역에 가까이 없었던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은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다고 하면 찾으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이제 인터넷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인데 질문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찾으면 지금은 네트워크 있으니까 어떻게든 찾아갈 수가 있지만 숨어 있는 교포들 이런 아이들이 일본에서 계속 크고 나서 자기가 국적도 일본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 살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일본에 있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이들이 좀 그 가슴이 아프고 난 그런 사람들이 한글 학교가 있다라는 걸 어디선가 보게 되어서 그것을 보게 된 것으로 계기로 한국어를 좀 배워볼까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찬스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스이타 한국학교하고 또 하나 이제 오사카 시내에 있는 한국학교 2개를 다니고 있다. 좀 몸이 안 좋아서 하나를 지금 그만두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큰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학교이고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는데도 정말 적어요 학생 수가. 그리고 스이타 쪽에서는 광고를 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모으려고 좀 하고 해도 아무도 한 명 왔었어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스이타 쪽은 솔직히 다 그냥 지금 K-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기가 많으니까 배우러 오는 일본인 성인들이 더 많고 교포들 어린이들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지 좀 그런 걸 같이 좀 생각했으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손정임 선생님은 이제 질문도 해주셨지만 거의 간증 수준의 그런 어떤 삶의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해주신 질문이 또 일본이라는 또 특수한 맥락이라는 게 있죠. 일본에서 이제 한인들이 이렇게 모르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에서 제일 인종주의가 심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많은 동남아의 청소년들은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를 들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다양성에 대한 감각이 좀 없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지는 아이들이 준다. 그게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이민 오는 아이들 숫자가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한글 학교나 뭐 한국에 대한 알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동기나 이런 게 부족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한글 학교, 한인 학교가 점점 사이즈가 줄어드는 이게 저도 이제 미국에서 피츠버그에서 한 5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수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한인 학교 할 때 이제 가끔 제가 가서 아이들하고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거기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은 애들이 자꾸 점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힘든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가르쳐주고 싶고, 그러니까 거기 온 애들도 아이들 숫자가 점점 주니까 학교가 점점 재미가 없어져.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좀 이거 북닥북닥하면서 그렇죠? 막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놀고 이러면서 뭔가 일어나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가 점점 위축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느냐. 좀 한국 학교를 잘 알려서 조금 학생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은 없는 거냐. 이제 이런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패널 선생님들, 장 교수님. 짠 대로 제가 네. 못 알아두셨나요? 하세요. 평소에 좀 네. 짜세요. 네. 사실 그 손정인 쌤 질문하신 거에는 일본의 특수성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 보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글 학교는
그래서 사실 일본의 특수성을 조금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간증까지 하셨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본은 저도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일본 선생님들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게 왜 배경이 그런가는 빠찌코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우리 제1세대들이 차별받고 살았는지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일본에 이제 자주 가는데요. 일본의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0대가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40대 갖고 있는 인식, 70대 이상이 갖고 있는 인식이 다 다르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과 애들하고 그 일본의 국제교양대 학생들하고 그 온라인 교류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20대 애들은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요.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거를 뭐 한국의 교복을 입고 뭘 해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그 축제 때 한국의 걸그룹 춤을 추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3, 40대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70대 이상은 어떠냐? 아예 한국 거? 한국 옛날 우리 식민지였어. 볼 것도 없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서 결국 그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게 가장 그래서 뭐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해외에서 사실 한글 학교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으세요. 저도 사실 여기 이 사업의 초창기에 제가 이제 그 제동포 재단이었을 때 이 한글 학교 선생님들 이 사업을 해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선생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한글 학교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반면 또 어디는 너무 많아서 늘어나서 학생 대기가 뭐 1년이다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줄어드는 것의 영향에는 일단은 뭐 온라인 학습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좋아졌고 또 사실 성인이나 좀 중고등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세종학당이라는 뭐 200 몇십 개밖에 안 되고 한글 학교 1,400여 개가 되는 인증받은 한글 학교의 수에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260여 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의 확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글 학교가 재미있는 한글 학교, 오고 싶은 한글 학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못 갔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네트워크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최근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선생님 중에 일본에 계신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 학교 매일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인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인스타그램은 젊은 친구들이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 올리시니까 아 여기 보내면 재밌겠다 이런 데가 있네라고 이제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SNS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말씀 막 뭐 쓰기 싫으면 사진이라도 그냥 올리시면 그 많은 분들이 알게 돼요. 의외로 저도 SNS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말 예전에 소식이 안 닿았던 친구들 또 몰랐던 분들과 알게 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귀찮으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튜브 같은 것도요. 잠깐 한 가지만 유튜브 같은 것도 사실 되게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방 개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요즘 이제 물론 초상권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올리는 것도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관 그 검색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죠. 이런 건 사실은 우리 재외동포청에서 뭔가 시스템 만들어 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페이스북 하는데 저 늙었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내일 모레 50이에요.
왜요? 왜 나는 50대면 안 돼요? 자, 우리 이게 사실은 뭐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요즘의 아이들이라는 게 공식적인 어떤 조직, 공식적인 어떤 공간 이런 데서 가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떤 필요나 관심사에 의해서 모이고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라 사실 학교라는 것이 한인 학교라는 게 토요일에 이제 부모님이 같이 가라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공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 같은 거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우리 한글학교의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하는 인스타에 가서 댓글을 남겨도 좀 되겠죠. 그 아이들이 하는 네트워크에 좀 들어가도 좋겠다. 혹시 우리 진 교수님이나 이하늘 교장 선생님이나 이 관련해서 아이들 학교에 좀 오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이렇게 적극 학교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나 경험 같은 게 좀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연락하세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아이들 얼굴은 흐릿하게 나오고 아니면 그런 처리를 하고 또 글은 최대한 거의 뭐 그냥 딱 주어 동사 목적어만 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 가지고 연락하셔가지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페이스북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총영사관에 저희 이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오셨다는 분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아주 다양한 경로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양한 경로로 대답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진 교수님. 네.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선생님들 그 한류가 왜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넓게 퍼졌는지 뭐 생각 많이 해보셨죠? 뭐 BTS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 그 매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또는 온라인 환경이 이렇게 퍼지면서 사실 어느 정도 자기가 취미로 뭐 올리던 거 그거에서 이제 막 재미있으면 막 연결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그게 이제 확산이 아주 굉장히 빨라졌고 우리가 다행히 이제 요즘에 코리아의 이미지를 물어보면 뭐 하이테크 컨트리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역사 문화도 오래됐고 또 대중 문화도 굉장히 지금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확산시키고 있긴 하지만 자 이런 환경들 선생님들 단위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 지금 이하늘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일단 계속 뭐 재미있을 만한 거를 뭐 꼭 누가 보게 해야지 이렇게 욕심 안 내시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구성원끼리 소통하시거나 아니면 재밌는 행사 같은 거 올리시거나 이런 것들 이런 매체를 다양한 매체를 쓰시면 그게 어느 순간에 쫙쫙쫙 퍼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팬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정도. 감사합니다. 진 교수님은 팬이 좀 많이 있으신 팔로워들이.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앞에 질문하고 조금 수업이나 학생 수업 이런 것과 다시 이제 좀 관련되는 질문인데 우리 캄보디아의 정미란 선생님께서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시엠립 토요한글학교에서 온 정미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앞에 계셨던 분하고 질문은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96년도에 나가서 2005년도부터 저희 아이들이 토요한글학교를 태국에서부터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저도 이제 한글학교에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 한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 뭐 나라마다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글학교 아이들이 한글의 그 여러 가지 수준별, 그다음에 연령별 그 차이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다 보니 이걸 어떤 식으로 학급별로 수준차를 극복을 하고 개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연구를 해서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지금은 학급이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년 뭐 이렇게 되어 있나요? 나이별로 주로 수준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캄보디아의 경우는 학급이 연령 학년별로 보통 제 미국에 있을 때도 아마 그렇게 보통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 다른데 구체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좀 수업 아이디어 아이들을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은 건지 어떻게 수업을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아이디어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면 되죠? 네네 예. 그럼요. 예, 그래도 자 아까 허민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결되기도 하죠. 허민정 선생님 근데 제가 질문하셨던 거에서 아까 뭐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이 늘어나는데 뭐 거기에 대한 답을 놓쳤던 것 같아요. 답변을. 그래서 혹시 서운해하실까봐 예, 그거 놓쳤던 거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거까지. 일단 선생님들 학교에 물론 분명히 이제 지역별로 학교 규모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한 650명 된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한 20명 되는 학교도 있죠. 자,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유치부 아니면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정말 프랑스의 좀 지역 학교 보니까 성인반이 또 많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거시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이제 다문화 배경 그러니까 국외에서의 다문화 배경이니까 이제 우리 그냥 국내적 한국 사람들 시각으로는 국제 결혼 가정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자 두 부모님 다 이제 한국계라고 해서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기대하는 건 이제는 또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대가 이제 1세대, 2세대 넘어가면서 그런 차이들은 희석될 거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이제 국제 결혼 현지 뭐 출신 또는 또 다른 나라 출신의 이민자와 또 한국계가 결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들 좀 그냥 용어를 쓰면 상호문화적인 교육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니면 현지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과거에는 또 우리가 뭐 뿌리 교육해서 한글 교육에서도 한글 학교 교육에서도 한국계의로서의 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쪽으로 굉장히 또 좀 그렇죠. 예.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지금 또 그러면서도 그와 이제 연결되는 게 세계 시민 교육도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잘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한국과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주자.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교육 내용도 달라지죠. 과거에는 뭐 경복궁만 얘기했으면 이제 또 경복궁하고 예를 들면 중국한 뭐 자금성하고도 비교해야죠. 우리가 경복궁이 뭐 자금성 화장실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로 저도 왜곡되게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 사이즈하고 규모하고 이런 걸 보면 경복궁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건축비도 이 청기화를 만드는 게 엄청 더 비싸게 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제 두 개예요. 이제 부모님의 이제 출신이 다르면 그쪽, 그 다음에 또 현지 이렇게 다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지금 왜 한국어를 얘기하는데 왜 한국 문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흐리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 한글 학교에 학생들이 왜 오죠? 그렇죠. 예, 지금 막 들립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 공통점으로 추려내면 한국어도 배우러 오는 거죠. 예. 한국어를 또는 한국어만 배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 아이들이 정말 와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도 만나고 또 재미있게 어울리고 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에 관련된 것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그거와 관련된 이해와 표현 이런 언어를 배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실험실에서 딱 어떤 조건을 넣으면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도 사람이시고 또 학생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교육학 첫 시간에 배운 겁니다. 교육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을 사람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선생이 또 다른 불완전한 존재인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결국에 연결됩니다. 근데 그만큼 또 다른 기대, 또 아이들의 성장, 또 자발적인 성장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어지면요. 어느 순간에 애들이 뭐 10주 동안 가르쳤던 거 뭐 며칠 만에 뚝딱 해내기도 하고 막 더 질문하고 이런 아이들 그런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좀 더 이제 본질적으로 좀 미시적인 구체적인 답을 얻고 싶으실 것 같아서 혼합 수준 수업이란 말도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구성할 때에도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다른 뭐 성인 대상의 교재를 만들 때에도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8쪽 정도 구성해서 뭐 2시간 정도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학생은 이제 심화 편으로 해서 뭐 한 1시간 정도로 더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어쨌든 뭐 이게 학년별로건 아니면 뭐 연령별로건 어쨌든 나누시게 되잖아요. 나누실 때 이제 거기서 규모를 분명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은 첫 번째는 언어 수준을 따지고 싶지만 규모가 정말 작으면 그게 또 불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언어 수준을 따라 맞춰주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섞인다고 하면 일단 혼합 수준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기본적인 거 좀 중간 정도 레벨로 어느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2개 그룹이나 3개 그룹으로 좀 이게 그룹별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활동을 주고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수준끼리 묶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아니면 잘하는 아이들하고 못하는 아이들 또는 뭐 좀 더 나이 좀 있는 애들, 좀 어린 애들 묶어놓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그런 연구 상반된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들 우리 반 이번엔 이렇게 해보면 효과적일 것 같아. 그래서 뭐 조금 형아가 뭐 아이들도 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또 한국어 배우면서 리더십도 또 어느 정도 또 배우게 되고요. 또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또 용어를 쓰면 협력 학습인 거예요. 아까 혼합 수준 수업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또 협력 학습인데 협력 학습도 학생들이 언어 수준 차이보다는 친소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화기애애하고 재미있게 이런 분위기라면 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수준이 비슷해도 사이가 안 좋거나 모르거나 하기 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선생님들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그 온라인 매체 이제 저희 집에 지금 둘째가 재수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정말 시간이 저는 금쪽같이 아까운 시간인데 일어나면 핸드폰 보고 있고 자기 전까지 핸드폰 보고 있고 뭐 하냐고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선생님들 학생들 중에 유튜브 끊고 사는 학생들 있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네. 거기서도 뭐랄까 재미난 것들을 찾아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보시고 연결해 주면요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 보는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애들 만들거든요. 아까 장양식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참여하다 보면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북적북적되고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갖고 이제 상호 문화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지식, 자산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자. 그러니까 뭐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꼭 한국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가는 얘기들을 한국말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가장 좋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야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학생 수준에 따라서 수업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 좀 전문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조금 학교 운영 뭐 이런 얘기들 조금 이제 해볼까 하는데 학교가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제 학부모도 있고 이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에 또 어떤 구성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이제 대화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유명임 교장 선생님 계신가요? 교장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토요 한글학교의 교장 유명임입니다. 사실은 다른
중요한 질문들이 더 많았는데 다른 분들이 이미 질문을 하셨다고 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의 순서가 왔는데요. 그 한글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한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게 제외동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한글학교인데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또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토요일마다 쉬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픽업하는 것과 아이들이 계속 한글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면 저희도 도움이 되는데 혹시 저희 실시간 강의 때 지역별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어떻게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지 또는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든 찬스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고학년들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모든 나라에서 다 한국에서 특히 고민이 많을 텐데 저는 그 고민과 더불어 하나의 우리의 숙제가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기인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한글학교에 불렀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시간을 충족할 만한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들을 충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교사와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 그런 것들이 준비되었는가가 우리한테 항상 질문인 것 같아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동포청에서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그것들이 좀 준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혹시 같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아주 성찰적인 질문을 해주셔갖고 첫 번째는 학부모의 협력과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 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학교가 그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가. 전문성과 열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이하늘 교장 선생님 조금. 네, 제가 일단 지금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김지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고3반 맡으셔가지고 고3이 개근을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 선생님이시고 쉬는 시간인데 저분한테 가셔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학부모님들의 참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좀 우리가 좀 더 끌 수 있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희 학교 경우예요. 일단은 학부모 간담회를 한 1년에 2번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이 학부모 간담회를 하면은 이제 예전에 말씀 못한 우리 아이가 이런 게 있고 선생님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요. 학생하고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전문가 선생님이 또 상담해 주시고 이런 것이라. 근데 이제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또 잘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한글학교 캠프를 포함한 야유회 있잖아요. 레크레이션이 들어가고 먹는 모임 있죠.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 보면은 평상시에는 별로 참여 안 하다가 바베큐만 하면 열심히 오시는 분이 있어요. 고기는 꼭 그분이 구우시면 맛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풍 하시죠. 소풍, 추석, 설날, 캠프, 이런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실 때 학부모님의 적극성을 또 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행사를 많이 해 계시면 주변에서 여러 선생님들 보면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 체험학습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년에 몇 번씩 하실 텐데 체험학습 하면 예를 들어 어디 박물관을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어디를 참여해서 같이 갈 때 그런 학술적인데 내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간담회, 그 다음에 재미있게 놀고 먹는 부분, 그 다음에 체험학습, 요 세 가지 중에서 셋 다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 학부모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좀 생각하거나 학생들에게 대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 달라져. 예를 들어 지각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굉장히 연결되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을 한번 그중에 하나는 좀 해보시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경험이 잘 묻어내. 먹는 게 중요해요, 진짜. 배고프다. 배고프시죠? 빨리 끝낼게요. 아니 근데 우리 독일의 김지혜 선생님께서 어떻게 고3 학생들을 한글 학교에 개근을 시킨 건지 좀 이렇게 좀 비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김지혜 선생님. 네. 목요일에 저희가 수업 사례 발표가 있거든요.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때 너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아니 저 목요일날 못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희 선생님께서 목요일에 수업 사례 발표 때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큰 방에서 분임토이에서 요 큰 데서 그때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 우르르 몰려와서 보십시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김재희 선생님 아까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뵈니까 선생님 보러 오는 이유도 있겠다. 우리 김재희 선생님이 딱 보면 이제 에너지가 딱 넘쳐 보이시잖아요. 딱 즐거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교사도 하고 대학에서도 뭐 한 15년 있고 그랬지만 그리고 뭐 제가 거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가르쳐 봤는데 아주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 교사가 힘이 없으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그거를. 금방 알고 아이들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 안에 즐거움과 열정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표정과 행동과 억양이나 말투 이런 걸로 다 나타나거든요. 그 애들이 금방 알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한글 학교에 즐겁게 우리 선생님들 자체가 한글 학교에 즐겁게 오실 수 있는가,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바뀌어야 교사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이 좋은 교육 방향으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턱대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좋은 걸 해라, 잘해라,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자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좋다, 바람직하다, 즐겁겠다라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자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제가 한글학과 교사를 해봐서 압니다. 죽겠어요, 아주. 애도 데리고 가야지, 거기서 해야 되지, 가르쳐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우리 사실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등록비 책정의 적정선을 알려주세요. 우리 지금 한글학교 선생님들 지금 뭐 받는 돈이라는 게 거의 용돈이잖아요. 용돈도 안 되는, 그렇죠? 사실은 어쩌게 보면은 열정 하나로 지금 거기서 하시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지금 재해동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사 자체도 굉장히 선생님들의 모티베이션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현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총영사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가봤거든요. 우리 외교부에 있는 영사분들이 좀 관심 있어야 돼요. 좀 지원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아니면 부족한 게 뭐 절대적으로 맞겠지만 영사 앞에 가서, 영사관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한번 해봅시다. 돈 안 주고 가르치라는 게 웬 말이냐. 우리도 먹고 살자 이런 거야. 야, 우리 학교도 바비큐 좀 하자 이런 거. 그런 거 좀 해주셔야. 고맙습니다. 네.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자, 요것도 이제 사실은 학교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 학교의 교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브라질의 김성민 교장 선생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브라질 동양 한글학교 교장 김성민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한 33년 살았는데요. 제가 갈 때 브라질 교민이 5만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너무 살기 좋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 와가지고 교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도 절반으로 줄고 교사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브라질 지방 도시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적으니까 교사가 구하기 힘든데 최근에는 또 K-팝과 K-드라마, K-문화 영향으로 브라질 학생들이 한글 배우겠다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교육원에 금년에 한 1,500명 학생들이 배운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에서도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도 학교가 있고 근데 브라질 학생 가르치려면 포를 브라질 말이 포르투갈어거든요. 포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데 포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하는 선생님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뭐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분들이 다 딴 일 하면서 하고 하니까 또 역량을 뭐 갖추기 힘들고 요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구하는 또 방법과 또 그분들을 역량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한류 문화 이런 거 때문에 아까 뭐 학생 수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심이 늘어나서 이제 오고 싶은 아이들도 많은데 선생님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더군다나 우리 한인학교 선생님들은 다 풀타임 다른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이제 그런 제한점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 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물론 못하겠지만 제가 뭐 지원을 하겠습니까? 지원은 못 해드리지만 좀 뭐 그냥 같이 사실은 이거는 좀 다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현지 상황을 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약간 원론적인 대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뭐 한글 학교는 이게 너무 이게 어떤 상투 표현이 됐는데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양하던데 사실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요점이 교사 수급 문제와 교사 역량 강화 문제인데 먼저 이제 수급 문제에서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아까 이제 좋은 교사를 모셔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가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그 사회자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좋은 교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 것 같습니까? 예? 열정.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생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거든요. 30대 나와 저의 50대 저를 생각을 해봐요. 근데 30대 때 저는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때 강의 평가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더 노련하게 다룰 수는 있는데 학생들한테서 오는 호응감은 그때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교사의 가장 좋은 요건은 사실 이제 열정. 그러니까 사실 교실에서 교재가 없고 뭐 학생들이 관심이 없고 이래도 좋은 교재가 없고 이래도 사실 교사가 굉장히 교사의 열정이나 이런 걸로 많이 끌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로서 막 예를 들어서 발음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기초적인 역량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사실 어떻게 구할까? 한국인이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최근 사례로 그러니까 진짜 K-팝이나 K-문화가 이렇게 워낙이 이렇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프랑스의 남프랑스 쪽에 갔다가 한글 학교에 참관을 했는데 그 참관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글 학교의 90%가 프랑스인이야? 그것도 성인에다가 아이까지 막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와서 뒤에 앉아 있고 아이는 딴짓하고 엄마는 열심히 막 이렇게 듣고 있고
한글학교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기본 정체성 교육으로 많이 헤리티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한글학교가 한글학교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외국인들은 왜 한글학교에서 담당해 국회에서 예전에 뭐 감사할 때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하죠. 근데요, 뭐 현실을 가서 상황을 보면 외국인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예,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재외동포만 받고 싶은데 재외동포가 많지 않고 또 교포가 많지 않고 또 근데 수요는 너무 많아요. 근데 세종학당은 뭐 200 몇십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한글학교는 세계 곳곳에 있어요.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아까 브라질은 아예 한국인도 없는데 그 프랑스는 그나마 낫네요. 한국인 선생님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교감 선생님이 프랑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정체성 교육에 할 때는 내국인 선생님이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글학교가 확장적으로 나간다면 물론 이제 어디까지 한글학교가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또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기왕 받았다면 외국인 선생님도 굳이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면서 프랑스의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사실 온라인 교육 같은 것도 한국에서 사실 많이 한국어 교환 자격 따고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약간의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성인은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제 모든 통로는 그쪽 한글학교가 돼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열정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초 열정은 있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발음 같은 경우는 특히 지식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못 가르치고 이러면 그냥 따라만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교사들한테 약간의 물론 정말 이게 봉사인데 그리고 정말 아까 먹고 살기 힘들다 PKSV 할주인데 그분한테 교육 역량까지 강요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교사라면 저는 그건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교사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요 본인이 가서 속된 말로 좀 햇소리 속된 말은 아니죠. 헛소리가 헛소리를 계속 해두고 있으면 학생들도 알거든요. 교실 장악력은 교사의 사랑과 열정에서도 나오지만 교사의 실력에서도 나온다고 전 생각해요. 실력 있는 선생님은 강의 평가가 절대 끝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학생들한테 조금 무관심하지라도.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교사가 실력을 갖추는 건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분들한테 적어도 이건 좀 해라. 그래서 지역 협의회에서 워크숍 많이 하시죠. 또 온라인 교육으로도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스터디 코리안에도 보면 KT죠. 아니요, 이건 KT죠 아니죠. 한글학교 교사 연수도 있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그 정도를 다 듣지는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맞는 부분에 대한 수업에 몇 개 정도는 들으시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또 한글학교 저가 아까 제가 50이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난 많이 알아하고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많이 좀 어떻게 볼까요? 노련해지는 대신에 열정이 많이 주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글학교 선생님도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경력 많은 분들은 내가 그냥 나 여기 그 정도 애들 봉사를 하는데 이 정도 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로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많이 없어진 대신에 애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애들의 중심이 되는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해요. 물론 고민에 비해서 실행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늘 고민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 강의평가 조금 떨어지면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를 늘 고민은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내가 이미 있으니까 그거에서 머물러도 돼. 나는 나 다 알아. 몸 교육시키는 거 다 알아. 자음 교육시키는 거 다 알아. 근데 아이들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안 변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방식이 달라져요. 아까 유튜브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유튜브만 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에듀테크 기술을 너무 모르고 한글학교에서 무슨 에듀테크야. 난 거기까지는 못해.
이러시면 이제 학생들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우리가 너무 아날로그,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아날로그 세대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이 좀 겁나기도 하지만 그런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막상 하면 챗 GPT 활용해서 하는 거 막 AI, 근데 사실 그거 유튜브 같은데 다 교육 방법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뭐 카오스 가지고 수업에 쓰라는데 그거 나 일단 설치부터 귀찮아. 그런데 사실은 하면 너무 재밌고 효능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학생들의 흥미를 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해가는 아이들에 맞게 경력 있는 교수님들도 교사 선생님들도 꼭 교육을 받으시라.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받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너무 훌륭하신데 이걸 좀 전파해 주세요. 그리고 좀 하시라고 그거를 좀 옆에서 왜 이게 효능감이 드는지를 가서 전달해 주시면 그게 바로 이제 전파되어서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주로 근데 저기 우리 선생님들은 주로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뭐 가르치다 보면은 잘 분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런데 주로 어떻게? 유 선생님? 유튜브. 제가 아는 분인가요? 유튜브 선생님? 디지털 세대시네. 또 어떻게 공부하세요? 유튜브에 사실 자료들이 많죠.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스터디 코리안. 그것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건가요? 아니야? 한글학교 사이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동 사이트? 재외동포청? 그걸 제동 사이트라 그래요? 재밌네요. 자, 또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잘 모르는 거 있을 때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세 분이 사이버 대학에 대단하십니다. 야, 그런 또 열정과 에너지와 또 그런 의지들이 있으시네요. 또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서울문화대학교? 디지털 서울문화대학교. 거기 그러니까 한글학교 선생님 중에 교직에 계셨던 분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렇구나.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네. 우리 좀 모든 선생님께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너무. 예. 네. KIXC.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가주 리버사이드 한국학교에서 왔어요. 저희 남가주 한국학원이라고 KISC 요 단체가 지금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 10개에서 12개 학교가 있어요. 지금 한 학생이 1,300에서 2,000명 정도. 저희는 자체적으로 교사 연수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1년에 거기도 같이 연수를 참여하고 있고요. 네. 또 교사 자체적으로도 또 고려 사이버 대학에 가서 직접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그 교사의 그 자질 역량 강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이 왔을 때도 저희 남가주 한국학원 자체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같이 줌으로 연구를 해서 교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네. 교육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온라인으로 바로 교체되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네. 학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말씀들을 쭉 해주셨지만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 세계 한인 학교라는 게 어디 위에서 관할하는 기관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재정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공동체 기반으로 이런 공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교육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았지만
그냥 열정 하나만으로 뭘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해외에 사시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이렇게 스스로 배움의 기회들을 찾아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다는 거는 정말 보통 어떤 그런 열정과 의지가 아니면은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2개가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12시 반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마지막 좀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질문 2개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근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 우리 미국의 이미전 교장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교장 선생님들은 각 학교에 등록금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고 계시는지, 그게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마린 카운티,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북쪽으로 한 20-30분 떨어진 한국인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요. 학교는 30년 됐고 저는 이제 10년 차 교장입니다. 근데 제가 교장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학교 등록금을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봉사 차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십사 해서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학교 등록금이 적으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허접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냥 뭐 싸구려로 보내는 아이들 뭐 데이케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올리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는 오픈이 안 되더라고요. 물어봤는데 네, 그냥 뭐 저희는 뭐 적당하게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이 돈 얘기하는 건 좀 꺼려하잖아요, 살짝. 그래서 돈 그런가요? 얘기하면 좀 상스러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상을 하면서 제일 이제 좋은 익스큐즈가 이제 한국에서 지원이 삭감되었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희 네. 이사진들도 그렇고 어떤 적정 수준을 찾는가, 그 적정 수준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뭐 말이 등록금 우리가 제 우스갯소리로 뭐니 뭐 돈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학교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은 학교라는 것은 유지될 수가 없죠. 저는 몰랐는데 한국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삭감됐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 아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그걸 깎아요? 야, 대단하네 진짜. 밖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여기 안에서만 했던 걸로.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저희 패널들이 등록금이 얼마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이하늘 교장 선생님의 독일 상황 얘기 들어보고 여기에 이제 청중들 분 중에 한 2-3분 정도 다른 지역은 어떤 상황이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 얘기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유럽에서는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내고 선생님도 얼마 드리느냐 해서, 저는 물론 이 리스트가 있어요, 유럽에서. 근데 또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유로로 했을 때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또 다르잖아요. 아시아라든가 또 CIS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 유럽에서는 학비가 이렇게 최고로 한 달에, 그러니까 물론 6개월을 내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6개월씩 내는 데도 있고 3개월씩 내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달이로 이제 계산을 하면 최소로 내는 학교가 25유로 한 달. 한 달에 25유로? 에서 120유로 한 달 학비. 한 달 학비. 근데 한 학기가 120유로? 아니. 한 달? 한 달이 120유로. 한 달 학비. 네? 저기 노선지 선생님 계산 좀 해주세요. 일단 유로, 제가 대충 유로 달러 25유로, 네. 그다음 120유로 학비가, 그다음에 한 달에 120유로. 한 달, 그다음에 알겠어요. 5만 원, 진정하시고. 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학비이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수고비가 받는 게 이제 이거 정말 천차만별인데 네. 최소로 받으시는 경우가 120유로 한 달에. 선생님들 네. 120유로에서 320유로 사이예요.
7만 원에서 7만 원에서 17만 원. 아니 그게 17만 원이든 18만 원이든 뭐가 예.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유럽에서도 시급으로 드리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유럽에서 계산했을 때는 이제 물론 유럽도 다 유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교장선생님 그러면은 예. 그 등록금으로 선생님들 샐러리가 다 가능해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그럼 되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머지가 이제 우리 재외동포청 도청에서 오는 지원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들마다 이사회가 있거나 이사회. 그 개인 후원금, 도네이션 같은 것들. 도네이션 같은 거서 뭐 학부모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뭐 한국의 날 뭐 장사는 좀 그렇다. 바자회. 바자회. 장사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벼룩 시장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벼룩 시장. 벼룩 시장. 벼룩 파는 건 아니고 벼룩 시장.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독일의 사정이 지금 이런데 아까 우리 이미정 교장 선생님 미국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지역 아시아 지역은 어떤가요? 우리 저기 캄보디아 교장 선생님도 좋고.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아시아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수성이 시엠립은 관광 도시다 보니 맞아요. 이곳은 또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지역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 차원보다 이제 봉사 차원이 너무 좀 크다 보니까 사실 한 달에 그 저희는 뭐 그러니까 한 달이 4주 5주라고 하면 거의 이제 한 달에 10불에서 이번에 올라서 15불.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15불? 예, 15불. 저는 이제 달러를 사용해요. 그래서 한 달에 최고 뭐 45불에서 60불 정도 이렇게 수령을 하고요. 그러네요. 예, 이제 저는 이제 봉사 차원이 아무래도 물론 좀 이제 더 크고. 물가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니 물가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곳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사실 저희는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네. 거의 대부분 봉사의 개념으로 정말 이제 하시는 분과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이제 선교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고 사실 아시아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거기도 재외동포청에서 지원 받으시고요? 저희도 당연히 받아서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다른 지역 사실 우리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도 오시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잠보. 아프리카 케냐에서 왔습니다. 지금 계속 선생님들 중에서 아프리카 이렇게 선생님들을 지금 질문하는 그 계속 배제를 당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봤어요. 저는- 명단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프리카 또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 네. 케냐에서 왔습니다. 네.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그 가장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뛰어난 나라지만 그 외에도 아프리카 선생님들 중에서 소외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제 케냐 한글학교는 학생이 40명인데 저희 이제 한 학기 15주로 기준으로 해서 그 학생들 올려서 지금 9만 원 한 학기에. 9만 원? 예. 그러니까 15주. 예. 이렇게 한 학기. 한 학기에 15주죠. 예, 올려서 학비를 9만 원에 받고요. 선생님들은 한 학기 15주에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그러니까 60 올려서 요번에 최대한 올려서 요번에 제가 마지막 그 네. 봉사료 받은 게 6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한 학기에 12시 30분까지 4시간.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 4일은 4, 4, 5, 60시간. 15주.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제가 이제 옷 하나 5천 실링.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국말 5,000원 해서 올려서 받은 게 만 원. 마지막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한 시간당 10,000원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따지고 보면.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나마 이제 케냐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케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받으시는 거지 사실은 다른 아프리카의 선생님들은 사실은 더 아마 열악하겠죠. 열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사기저하나 뭐 이런 건 없어요. 학교 운영의 어려움 있죠.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 수준은 이제 외국 선생님들은 거기서 사용한 그 어떤 페이가 경제 활동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물가가 높은데 이렇게 이제 그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은
더 안 하려고 하죠. 아, 왜 그렇구나. 그 정도 받고 내가 네. 이 선생님으로 내가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 그 보급 수급하는데 굉장한 네.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 네네. 혹시 저기 서머 스쿨도 하세요? 서머 여름에도 한인학교 프로그램 좀 미주 지역은 서머 스쿨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모집해서 인원수가 차면 그것도 사실은 한인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그 한인들도 또 여러 경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있는데 짧게 한 번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한 분만 저기 손두신 선생님 얘기만 잠깐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먼저 듣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왔는데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저희 학교는 무료거든요. 모든 학생들이요. 그래서 저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이런 학교가 그럼 있을까? 저희는 지금 180명 정도 있거든요. 작은 도시지만 저희가 이제 좀 학생이 많은데요. 선생님들도 저희는 시급이 교육청 소속이라 20불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캐나다 그 지역의 교육청 소속이라고요? 네, 그 도시에서. 근데 저희는 그래서 무료였고 옛날 해외 재외 동포 재단일 때 교육청 소속의 선생님들은 보조 봉사료 같은 걸 받지 못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전체 다 무료고 여름 학교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지금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들 중에 무료인 학교가 있으신지. 캐나다? 그쵸? 이건 근데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뭐 캐나다 정책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면 한국 외교부에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 궁금해서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12시 반까지 끝내야 되니까 우리 러시아 선생님께서 제가 발언 기회를 안 드리면 미사일을 쏘실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러시아 선생님 발언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미움을 받고 있죠. 하지만 저희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 안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고 한국 문화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제가 선생님들 궁금한 게 있는데 2024년도 지원금을 받으셨는지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 어려움을 조금 호소하고 싶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2024년 지원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고려인 학교들이 지금 문을 닫아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제 동포청 관계자분들이 카메라도 가지고 계시고 찍고 계시고 또 하니까 꼭 이걸 참고하셔서 빨리 독촉 좀 해주셔서 한글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우리가 지금 지원금을 받았는데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2022년도에 아마 아시다시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이중 환율 적용을 받아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대륙별 회장단 모임에서 호소해서 2차 지원금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좀 지원금 늦어지는 거로 인해서 고려인 학교가 지금 5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전직 회장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꼭 이번 초청 연수 가면 이걸 꼭 도청해야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박수를 좀 받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짧게. 제가 5초. 지금 저희 학교에서 현지인 교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에 현지인 교사분 2분을 모시고 어이구야. 어느 분이세요? 현지인 교사. 참석했습니다. 예, 좋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인 교사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일어서서 잠깐 인사해 주시면은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한국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좋은 배움과 만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사실은 제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마음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면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좀 진행을 하고 마지막 저기요. 저희 권한으로 네.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요. 내일 9시에 그 재해동포청의 직원이 와서 그 관련된 강의가 있잖아요. 네, 그때 마음껏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은 시간이 지금 너무 촉박해서 네, 네. 빨리 다음으로 해서 마무리를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이 질문해 주신 분 선생님 질문을 듣고 이 질문이 사실은 교재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해주시면서 우리 세 분 패널들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김민지 교사님, 짧게 질문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디셀도르프 한글학교의 김민지입니다. 예, 저도 사실 학습자 간 학습 능력 차이에 대한 질문의 처음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은 저도 잘 듣고 저 수업에 참고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류 문화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교포 1세대들의 아이들은 그래도 한국어를 이해하고 말은 못하더라도 한글 학교를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시는 분 자녀들이 저희 학교를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이는 있고 한국어 실력은 이제 외국인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아이들은 외국의 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반에 와서 보통의 한국어를 알아듣고 이야기하는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일 학교에서는 정말 열심히 모범생인 아이들인데 토요일 날 오면은 휴일이기 때문에 마음도 똑같이 휴일인 마음으로 한글 학교 수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뒤에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딴짓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지금 많은 경험을 가지신 교수님 이하늘 선생님 교수 이하는 없어요 여기. 네. 짧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그래서 어떤 노하우나 아이들이 좀 못 알아듣지만 재미있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에 좀 적당한 교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조금 쉽게 몰입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교재, 학습자가 워낙에 다양하고 이제 이제 한국 학습 잘 진행하지 못하면 또 아이들이 또 수업에 이렇게 오프태스크라 그러죠. 이렇게 산만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수업 효과성도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 세 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서. 네, 선생님 그 학생들하고 소통하실 때 주로 한국어 중심으로 하시나요? 독일어로 같이 하시나요? 예. 네. 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질문하신 것도 답변을 드리려면 1시간 드려야 되는데 짧게 하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그냥 뭐 맹탕처럼 말씀드리면 큰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독일어를 잘하면 독일어로 한국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시고 또 뭔가 방해가 되는 것보다는 걔들의 어떤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아마 그 현장 차원에서 봐야 될 거예요. 필요하시면 제가 줌으로라도 한번 자문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교재는 선생님들 우리가 주로 뭐 최근에 어떤 교재 쓰세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독일어판은 없죠. 영어권 쓰시죠? 네, 영어권 최근에 나온 거 쓰시나요? 한국어로만 돼. 범용 교재 쓰시는 건데 지역마다 좀 달라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그 러시아어권 교재고요. 그 바로 앞에 나온 게 영어권 교재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보급이 나중에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보급을 좀 저희도 하겠지만 재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교재에 대한 접근을 좀 이렇게 교재는 교과서 책이다라는 마인드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교재론 수업할 때 또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세상 모든 물건 또는 모든 존재는 교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재 심지어 쓰레기통에서 꺼낸 과자 봉투도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책에
물론 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지화된 교재도 요구하시고 또 자체 개발도 하시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에 있긴 한데 교재를 좀 넓게 보시고 다양한 자료를 쓰시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온라인도 많이 활용하시라는 게 오늘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또 필요하시면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사회자님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다 소화했는데 우리 세 분 패널 분들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마무리 좀 해주시고 소감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씩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2시간이 빨리 갔을까요? 아니면 지루했을까요? 네. 사실 아까 그 신경 회장님께서 뭐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실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역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그러니까 등록금까지 좀 이렇게 우리가 민감한 부분까지 건드려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사실 너무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죠. 선생님, 그러니까 문제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이번 이런 모임과 같은 이런 연수와 같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온라인 계속 얘기했는데 온라인이 되게 이제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 협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선생님들과 또 소통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함께해서 정말 기뻤고요. 제가 사실 한글학교 선생님들 그 강의 같은 거 특강 같은 거 할 때 늘 하는 말씀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아까 정말 어떻게 한 달에 6만 원? 아 진짜 1시간 강의에 대한 비용도 안 될 만큼 적은 비용으로 너무나 열정적으로 에너제틱하게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늘 뵐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들 뵙는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어 교육계에서의 동지들을 이제 만나러 왔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도 갖고 있는 또는 과거부터 갖고 있던 어떤 열정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국심, 자부심 이런 거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좀 벗어날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우리 지원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편 우리 편.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 예를 들면 뭐 재외동포청, 교육부, 외교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최대한 끌어내시고요. 또 아까 캐나다에서 그 사실 무료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교육청에 주나 뭐 연방 정부의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 꽤 괜찮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현지의 시스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성장시키는 건 선생님들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조건이 좋아졌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선생님들 자기 개발 아까 어디 다녀요, 뭐 어떻게 합니다. 다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거기서도 현지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것도 좀 노력을 하셔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하시라고 하면 좀 부담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지의 시스템에 좀 적응하시도록 하시고 그래야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만 예를 들어도 유타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경력, 학력 모든 경험 다 인정받아서 현지 교사 자격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 교육법에 따라서 또 그 주 교육법에 따라서 그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아무리 뭐 날고 기는 사람이어도 전혀 인정 못 받습니다. 자 이런 스펙트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현지가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직도 좀 열악하거나 또 이제 봉사 마인드가 더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계신 지역의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이제 뭐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 뭐 네. 그거죠. 네. 예. 자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46개국 230명 선생님, 네팔, 대만,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홍콩,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과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파라과이, 나이지리아, 레바논, 르완다, 모잠비크,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우간다, 이란, 이집트, 짐바브웨, 케냐, 튀니지, 독일,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체코, 튀르키예, 프랑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하늘 교장 선생님께서 감동적인 마무리로 원래 제가 준비했던 건데 자 오늘 그 토크쇼 2시간 동안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다 흐트러짐 없이 앉아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 열심히 좋은 것들 많이 배우시고 또 송도 구경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패널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잠시 아주 중요한 안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